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면허 필기시험 5강 2021년 5월 31일 개편된 도로교통공단 문제은행에 따른 121번부터 150번 문제입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21번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즉 주치운전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 이상이냐 지금 그걸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0.03% 이상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주치운전 또는 음주운전이라고 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0.03%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과로, 졸음운전 포함해서 과로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과로라든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도 운전한 사람에게 어떤 벌칙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또는 구류에 처하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운전자의 피로는 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로가 운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피로가 쌓이면 어떻습니까? 주변 자극에 대해 동작 반응이 빠르게 나타난다? 아니죠. 느리죠.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넓어진다. 시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시야가 넓어지지 않죠. 피로가 쌓이는데 시야가 좁아지겠죠. 지각 및 운전 조작 능력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피로가 쌓이면 지각 및 운전 조작 능력이 떨어집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운전 행동이 나타난다. 틀렸죠. 피로가 쌓이는데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승용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처벌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최초 위반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습니다. 0.2% 이상이면 가장 센 겁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측정 거부 맞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로 2회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을 2회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회 위반한 것은 가장 높은 0.2%로 음주운전한 경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그렇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것이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거는 뭡니까? 0.03% 그것도 한 번의 얘기죠. 이건 지금 두 번을 위반했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최초 위반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0%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죠. 0.03에서 0.08, 그 다음에 0.08에서 0.2까지 중급 정도죠. 이런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맞습니다. 틀린 것은 뭐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2번이 되죠. 1년 이상 아니죠. 틀린 것은 죄송합니다. 틀린 것은 3번이죠.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으로 2회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가 아니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될 겁니다. 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그렇게 되죠. 0.05에서 2회 위반 음주운전으로 2회 위반했을 경우입니다. 자, 이 처벌 기준표를 어느 정도 눈도장은 찍어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0.03에서 0.08이라는 것은 단순 이제 음주운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정도는 중급이죠. 이 정도는 최상급의
가장 안 좋은 음주운전입니다. 이게 0.2% 이상입니다. 그래서 0.03에서 0.08, 0.08에서 0.20 이렇게 나눠서 보면 0.03에서 0.08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런 경우에도 인적 교통사고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운전면허 취소는 안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인적 사고가 나면 운전면허 취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이라든가 측정 거부로 2회 이상, 좀 전에 말했지 2회 이상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0.20이라는 단 1이라도 그 음주 측정에서 0.20 이상이 나오면 2년 이상 5년의 징역이죠. 이거하고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죠. 음주운전 2번 걸린 것, 또 한 번 걸렸어도 0.2 이상인 거, 가장 무거운 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눈도장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속도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 그 내용이 맞는 것은 좁은 도로에서는 실제 속도보다 느리게 느껴진다. 틀렸죠? 좁은 속도에서는 더 빠르게 느껴지죠. 주변이 탁 트인 도로에서는 실제보다 빠르게 느껴진다? 아니죠. 실제보다 느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경부고속도로 8차선 도로 들어가게 되면 별로 안 달린 것 같아도 어때요? 예, 보통 뭐 120km, 140, 50km 나오죠. 그래서 주변이 탁 트인 도로에서는 실제보다 느리게 느껴집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차의 속도를 과소평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전방에 정지된 차를 주행하는 차로 잘못 알고 그렇죠. 충돌할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맞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차의 속도를 과소평가하다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126번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할 때 공주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공주거리입니다. 이런 걸 아마 들어보셨죠? 정지거리는 어떻습니까?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죠? 그럼 공주거리는 뭡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자동차 바퀴가 돌지 않는 멈추는 데까지의 걸리는 거리, 그것이 공주거리고요. 제동거리는요, 자동차 바퀴가 멈췄는데도 관성의 법칙에 서 밀려가죠. 스키드마키를 그리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멈추기까지, 차가 멈추기까지입니다. 여기는 이 브레이크를 밟고 바퀴가 멈추기까지의 거리고, 이거는 바퀴가 멈추고 밀려가가지고 차가 멈추기까지 거리고, 그럼 이 둘을 합치면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실제로 차가 멈추기까지의 거리, 그것을 정지거리라고 하죠. 주로 공주거리는 뭡니까?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분명히 브레이크를 깊이 밟았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안 밟힌다든가, 예, 제동거리는 차의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뭡니까? 헤드가 물려는 줬는데 미끄러진다든가 그래서 공주거리 그렇게 물으면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주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거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고르시오. 비가 오는 날 운전하는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차량의 브레이크액이 부족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자, 공주골이 영향을 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자, 술 취한 경우, 안 취한 경우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건 영향 줄 수 있어요.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로 운전했냐, 아니면, 그렇죠.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운전에 따라서 공주에 영향을 줍니다. 공주거리는 운전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주죠. 그래서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습니다.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압이 이 패드를 밀어주죠. 밀어줘서 이 디스크를 또 완전히 이제 다 잡아주겠죠. 그럼 이 디스크가 지금 바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퀴가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자, 브레이크를 밟고 바퀴가 돌지 않을 때까지가 공주거리입니다. 그리고 바퀴가 멈췄는데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밀리는 거죠. 끽 하면서 이제 바퀴는 멈췄는데 차체 자체가 가는 관성의 법칙으로 밀리는 겁니다. 바퀴가 멈추기까지가 브레이크 밟고 바퀴 멈추기까지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공주거리고
바퀴가 멈추고 차체가 멈추고 밀리는 여기까지의 이게 뭡니까? 제동거리고 이 둘을 합쳐서 정지거리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바퀴가 멈추기까지의 공주거리는 주로 술 취했다든가 피로하다든가 이럴 때는 제대로 안 밟힌단 말이죠.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거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공주거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람이 술 취했다 또는 피로하다 이런 상태의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정답은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두 가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만취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맞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0.032 이제 음주운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0.08까지가 1단계고 0.08에서 0.2까지가 2단계고 0.2를 초과한 것이 3단계로 우리가 봤었죠. 0.03에서 0.08까지는 인적 사고가 아닌 한 인사사고가 아닌 한은 운전면허 취소는 안 돼요. 근데 이 이상으로 가면 0.08, 0.02, 0.2 이 정도로 가면 운전면허 취소돼요.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같이 받는다. 자, 2번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 음주 측정 불응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인적 피해가 일어났다면 그렇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중간급이죠. 미만의 중간급의 초급이죠. 단순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에 12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아닙니다. 100일입니다.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를 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받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죠.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음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 운전자가 물적 피해만 일으켰다. 그런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면 틀렸어요. 이 처음으로 0.03 가장 낮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1회 처음이죠. 이런 경우에는 물적 피해밖에 없으면 운전면허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준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그랬으니까요. 그렇습니다. 1번하고 2번이 되겠네요. 해설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128번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내용 중 맞는 두 가지는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호흡 측정을 할 수 있다. 불복했는데 다시 해서 뭐 하겠어요? 이때는 뭐 합니까? 그렇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야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호흡 측정할 수 있는 건 틀린 것이죠. 혈액에서 채취해서 해야 합니다. 이미 운전이 종료되고 귀가하여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면 음주 측정 대상이 아니다. 아니요. 음주 측정했다고 의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렇죠. 집에까지 쫓아가서 자는 사람 깨워서라도 그렇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도 음주운전 대상이 되냐? 대상이다. 맞습니다. 음주운전 대상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맞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하면요. 그래서 내용 중 맞는 거 두 가지는 그랬으니까 어떻습니까? 3번하고 4번이 되겠네요. 자, 음주 측정 결과에 호흡 측정에 불복했으면 뭐 한다고요? 그렇죠. 혈중 알코올 농도로 혈액 채취를 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사후에도 집에서 자는 사람 깨워서도 그렇습니다. 음주 측정할 수 있습니다. 129번입니다. 피로 및 과로, 졸음운전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 두 가지는 도로 환경과 운전 조작이 단조로운 상황에서 운전은 수면 부족과 관계없이 졸음 운전을 유발할 수도 있죠. 이렇게 단조로우면요. 변화가 적고 위험 사태의 출현이 적은 도로에서는 주의력이 향상되어 아니죠. 이 단조로운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죠. 졸음운전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런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피로하거나 졸음이 오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가 둔해진다. 맞죠? 음주운전을 할 경우 대뇌 기능이 활성화되어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적어진다. 틀렸네요. 그러면 맞는 것은요. 1번하고 3번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질병 과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경우, 자, 질병 과로, 이런 경우는 운전대 잡지 말아야 되죠. 그래도 운전을 하다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겠나요?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한다가 되겠네요.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어떻게 되는가? 마약 등 약물 복용입니다. 그냥 이런 경우에 답만 확실히 알고 가죠. 예, 합의와 관계 없습니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예, 어지간하면 합의하면 끝나지만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로 왔습니다. 어떤 경우요? 마약 등 약물 복용의 경우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 운전자 갑이 신호 대기 중인 상황에서 뒤차가 추돌한 경우에 맞는 설명. 자, 이분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호 대기 앞에 서 있는데 뒤차가 와서 받았습니다. 이분은 음주운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분이 피해자가 됐습니다. 음주운전 하신 분이 피해자가 됐고 받은 차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죠. 자, 음주운전이 중요한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갑이 누굽니까? 이 음주운전한 사람, 아니, 저기, 그렇죠. 음주운전한 사람, 이 사람이 갑이에요. 갑이 사고의 가해자로 처벌된다? 아니죠. 왜냐하면 음주운전이 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게 아니죠. 그냥 다만 술 먹고 운전대 잡고 지금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뒤에서 멀쩡한 차가 받은 거죠. 예. 자,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예, 사고를 야기한 원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이 받은 차지 음주운전한 갑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사고의 가해자는 의리되지만 그렇죠. 이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의리되지만 갑의 음주운전은 별개로 처벌된다. 맞습니다. 갑은 음주운전 그 자체로만으로 별개 처벌을 받습니다. 갑은 피해자이므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예, 갑은 피해자죠. 그렇지만 음주운전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틀렸고요. 을은 교통사고 원인과 결과에 따른 벌점은 없다. 을 들이받은 사람이죠. 예, 교통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따른 벌점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맞는 것은요. 2번 하나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라고 그랬죠. 피로운전과 약물 복용 운전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 두 가지는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은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없죠. 피로하면 졸음이 오죠. 그래서 틀렸고요.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은 주의력, 판단 능력, 가는 속도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로한 상태 운전이 위험한 겁니다. 맞습니다.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처벌될 수 있다? 당연히 처벌돼야죠. 맞습니다.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3년이 경과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다시 운전면허를 보려면요. 예, 마약 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인적사고 내고 거기다 도주까지 했습니다. 5년 경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맞는 것 두 가지는요.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긴급 제동 시 비상전멸 등을 켜주기.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보복운전을 나한테 해올 수 있는 걸 미리 예방하려면, 그렇죠? 급브레이크 밟았다고 시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급 제동을 할 때는 내게 비상 그 전멸등을 양깜빡이 켜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오는 차가 저 차가 긴급 제동했네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보복운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맞고요.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이 접근할 때 상향 전조등을 꺼주기.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눈부심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내 등을 꺼주는 거죠. 맞습니다. 속도를 올릴 때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기. 속도 올릴 때 상향 마주보는 차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쫓아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앞차가 지연 출발할 때는 바로 빵빵거리지 않고 3초 정도 기다리고 배려해 주는 거. 그래서 바로 빵빵거리고 또 내려서 보복 운전한다고 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배려하기 맞습니다. 보복 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보복 운전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고하는 방법은 이거 세 가지입니다. 112 스마트폰에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여기 신고하고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한다. 120 신고 이건 아닙니다. 보복 운전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은 가능한 직접 대응을 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에 112에 신고한다. 그렇죠. 직접 대면해서 좋을 것이 없죠. 큰 소리로 시시비 가렸다가 서로 어려움 당합니다. 상대방 무시하고 과수가 최대한 빨리 벗어난다. 틀렸고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위협을 가하는 행동에 도움이 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하는 경우에 형법에 따른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보복 운전 처벌 기준을 물었습니다. 보복 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습니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그렇죠? 보복 운전이 형법상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복 운전은 어, 형법상의 특수협박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그냥 돈도장 한번 찍어 두십시오. 보복 운전은 7년 이하의 징역이더라. 이 정도요. 근데 보복 운전을 했는데 또 상해까지 일어난 경우는 또 달라요. 승용차 운전자가 차로 변경 시비에 분노해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자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하여서 화물차 운전자가 이번에는 다쳤어요. 상해를 입었죠. 자, 그냥 보복 운전은 7년 이하의 징역인데 보복 운전을 해가지고 상대편에게 상해까지 가해졌다. 그러면 이제 더 형이 늘어나죠. 그 늘어난 형은 얼마냐 이거예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에서 이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높아졌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 보복운전이면 7년 이하의 징역인데 보복운전으로 이렇게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합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자, 난폭운전이 어떠한 것인가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속도 위반 난폭운전입니다.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난폭운전입니다. 계속해서 에, 그, 막 폭발음, 경운기, 이런 음을 내는 거 이것도 뭡니까? 난폭운전입니다. 끼어들기, 단순한 끼어들기 가지고 난폭운전을 하지 않죠. 그래서 대상이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난폭운전, 속도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정당한 사유 없는 과도한 소음 발생, 그러나 끼어들기는 난폭운전은 아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신호위반, 직수위반, 난폭운전이죠. 횡단, 유턴, 후진금지 위반 난폭운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난폭운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너는 뭐 3차로만 다녀라 이런 차들인데 뭐 2차로로 갔다. 이걸 난폭운전이라고 하진 않죠. 이건 난폭운전은 아닙니다. 지정차로 위반했다고 해서 난폭운전은 아닙니다. 다시 난폭운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완전거리 미합보도 난폭운전입니다. 차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앞지르기 방법, 그렇죠? 좌편으로 해야 되는데 우편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 전부 난폭운전입니다. 과도한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 앞질 방법 위반, 예, 이러한 것들은 난폭운전에 속한 것들입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기준을 맞는 것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고요. 보복운전은 형법에 형이 정해져 있어요. 난폭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어떤 처벌 기준이 있냐 이거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난폭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것 그렇습니다. 신호위반을 연달아 해서 신호위반 난폭운전이죠. 야간 주행 시 하향등을 켜고 주행하는 하향등 켜고 주행했다고요? 난폭운전 아니죠. 이거 정상이죠. 차가 없는 도로에서 일회 중앙선 침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했어요. 이걸 가리켜 난폭운전이라고 하진 않죠. 안전지대 정차는 운전자 아니죠. 그래서 뭡니까?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신호위반, 연달아해서 교통상의 위험 발생, 자동차 등을 운전 중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목격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안, 따라가서 경고하면 해코지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죠. 이거 아니고요. 난폭운전 길을 막고 사과 요구한다. 이랬다는 또 싸움이 일어나죠. 난폭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한다. 다투지 말고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서 운전을 중지시킨다. 이러다가는 보복운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오토바이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거는요. 보복운전에는 반드시 어떤 그게 들어가냐면 고의, 죄송합니다. 이 펜이 작동이 좀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고의라는 말이 들어가고 또 특정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위협 또는 협박, 자동차로 위협 또는 협박하는 거 이런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보복운전에서는 대부분 그 상대자가 특정되는 거예요. 근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특정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난폭운전이에요. 예, 이렇게 특정돼 있는 딱 그 사람한테 해코지 않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복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찾아보면 답이 좀 나올 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반복하여, 자, 과도한 소음은 뭔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했다. 그러면 뭐예요? 보복운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건 난폭운전이에요. 2번,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및 속도 위반을 연달아 하여 뭔가 좀 문제가 된 거죠. 이런 거는. 근데 여기도 불특정 다수예요. 이렇게 하면 이것은 뭐예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이건 맞아요. 그렇죠? 대형 트럭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특정 차량 앞으로 앞지르기 하여 특정 차량이죠? 고의적으로죠? 급제동한 경우에는 난폭운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렇게 특정 차량 앞으로 딱 지정해서 네 앞으로 딱 멈추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건 보복운전이에요. 그래서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버스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자, 앞질기 방법 위반은 뭔가 문제 되는 거죠. 근데 특정이 아니에요. 그냥 예, 시도 때도 차야 되는 거죠. 이건 난폭운전이에요. 그래서 난폭운전 설명이라 근데 보복운전이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틀린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그랬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예, 2번이 되겠네요. 예, 중앙선 이것을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해를 가하는 경우에 이것은 난폭운전이라는 거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복운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알맞은 것은 법률상 보복운전은 난폭운전의 일종이다. 다릅니다. 난폭운전은 그렇죠. 도로교통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보복운전은 형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보복운전이요. 맞습니다. 맞는 것은 그랬죠. 2번이 맞네요. 과태료 처분이 아닙니다. 이 형법상에서 과태료는 없어요. 과태료는 행정형벌이에요. 그래서 형법상으로 가면 벌금이지 과태료가 아닙니다. 일의 행위도 보복운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요. 2번만이 맞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지정차로 위반했다고 그래가지고 난폭운전이 됩니까? 이건 아니죠.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중앙선 침범이나 급제동 위반 난폭운전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 변경 운전 난폭운전이에요. 일반 도로에서 앞질기 방법 위반했다 난폭운전이에요. 그럼 아닌 것은요. 예. 지정차로 위반했다고 난폭운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다음에 난폭운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하면서 전방 지시를 태만하였다. 그러니까 핸드폰 만지작거리거나 또는 앞에다가 뭐 DMB 이런 거 화면 놓고 이런 거 전방 지시 태만했다. 그렇다고 해서 난폭운전입니까? 난폭운전 아니 이런 경우는 난폭운전은 아니에요. 적당하지 않은 걸 그랬습니까? 난폭운전은 아니고요.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면서 우측 앞지르기 방법 위반했죠. 난폭운전이에요.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뭡니까? 난폭운전입니다. 속도 위반, 앞지르기 하려는 차 방해, 난폭운전이에요. 난폭운전 아닌 거죠. 예. 핸드폰 만지작거리거나 화면 좀 봤다고 해서 난폭운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148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9번입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로 틀린 것은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위반 난폭운전입니다. 앞지르기 방해금지 앞지르기 방법 위반 난폭운전입니다. 통행금지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난폭운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중앙선 침범은 난폭운전이죠. 나머지는요. 그 자체에서 기일한 건 있을지라도 이런 걸 가리켜 난폭운전이라고 하지 않죠. 고속도로 갓길 지정차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걸 가리켜 난폭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차로 위반했다고 난폭운전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별도로 그것만으로 규율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중앙선 침범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